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4월 첫날 인사드립니다. 어제부로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됐는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미국 3대 지수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 상반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또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4월부터는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저희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만우절인데 뭐 만우절 빔인가요? 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여요. 만우절 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살짝 주춤할 뿐이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장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나하나 신경 쓰시다 보면은 머리털 다 빠집니다. 예? 우리 머리털 또 소중하니까 탈모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투더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 어떤지 그다음에 어떻게 또 잘 올라갈 수 있는지 어디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함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길 반복하지만 결국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하면 괜찮은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비트코인 자세한 매매 전략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어제 밤에 조금 놀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어지던 이 상승 랠리가 어제 갑자기 푹 꺼지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언젠가는 올 거라는 이 조정을 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게 다만 어제였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쭉쭉쭉 가는 건 없습니다. 모든 차트들은 오름이 있으면 그 사이에 하락을 조정을 통해서 다시 좀 낮추고 그 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텐데 그게 이제 나왔다. 그럼 앞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수익 중인 거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하락 중인 것들은 어떻게 지금 저점에서 잡아야 될 건지 이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오늘 가져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오늘 같은 날은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반등의 기회는 옵니다. 그때 저점 잡아서 다시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시장 조금 더 지켜봅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동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금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또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 악재도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코인 한수 전문가님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 살짝 여담이지만 조금 하고 이제 악재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뭐 올라가다가 지금 뭐 어제부터 해서 좀 살짝 떨어졌죠. 뭐 이게 대해서 뭐 이따 차트도 보겠지만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지는 거 뭐 지금 보면 딱 보름 정도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또 상승이 또 한번 저번 달 이제 3월 달 저번 달이네 벌써. 자, 3월 달 15일부터 해서 쭉쭉 올라가서 한 1,000만 원 올라왔어요. 1,000만 원 올라오고 제가 한 300만 원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700만 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15일 전이랑 비교했을 때 뭐 놀랄 일도 없고 가슴 쓸어낼 일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700만 원 오른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채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좀 돌아섰다. 라는 좀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 MP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MPI 지수가 있는데 이 MPI 지표가 2를 넘어가면 이제 채굴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작년이죠. 2021년 2월 25일 이후로 좀 4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표 자체가 4를 기록하고 있어서 채굴자들이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어떤 그 이슈가 나왔냐면은 계속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 오늘만 해도 그래요. 오늘만 해도 약 1000 비트코인이 이제 이체가 됐다. 송금이 됐다라고 또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뭐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했죠. 이런 걸 또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570억 원에 뭐 상당한다고 하죠. 뭐 근데 이런 500억이 넘어가는 금액 때문에 당연히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뭐 그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넘기는 걸 수도 있고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매도를 하려고 움직였다. 라고 또 판단하겠죠. 거의 10중 8구는 매도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로 뭐 알트코인 살라고 이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고 알트코인 살라고 했으면 대충 한 100개 정도 움직였겠죠. 근데 뭐 1000개까지 움직여가지고 570억 원어치 알트코인을 매수하겠다. 무슨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매도를 하기 위해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움직였다. 자, 그런데 단기적인 하락이 올 수 있겠다. 당연히 단기적인 하락이 올 수 있겠죠. 매도를 하겠다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가지고 팔려고 왔어요. 자, 1000개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자,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자,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왔다는 건 내가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이 가격에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가격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아니면 계획은 어떨까요? 지금 570만 원, 5,700만 원인데 이거 5천만 원에 팔아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5,700만 원인데 뭐 대충 6천만 원? 아니면 6,500만 원? 이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가격이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7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비트코인을 5,400만 원에 산다. 300만 원에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6천만 원 보고 있거나 아니면 6,500만 원을 보고 있거나 하는 투자자들 혹은 기관들이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당연히 있겠죠. 300만 원이 싼데요. 그죠? 300만 원이 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물론 15일 전에 4,700만 원에 안 산 거를 후회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비트코인이 입금이 된 다음에 비트코인이 전송이 된 다음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하락, 악재, 뭐 내려가나 만우절 하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그 생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매도를 하면서 팔 때는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인데 안 팔려. 99원 내려갔어요. 그럼 98원에 걸어. 근데 또 안 팔려. 96원에 걸어. 이렇게 하니까 쭉쭉 내려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1000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매도를 할까요? 뭐 한두 개씩은 할 수 있겠지만 뭐 0.5개씩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면서 5,7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5,400만 원까지 쭉쭉 내려가면서 팔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1000개 기준으로 봤을 때 5,700만 원에서 팔 때와 5,400만 원 팔 때의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죠? 몇십억 나와요. 몇억, 몇십억씩. 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팔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지션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잘짜잘하게 막 0.5개, 1개 막 이런 이제 소액 가지고 있으신 막 투자자분들이 밑에다가 좀 걸고 내 거 팔아야지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조급한 투자자가 가격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악재로 나오긴 합니다. 이런 뭐 전송이 됐다. 그다음에 단기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악재로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뭐 거래량은 되게 미미하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래량도 미미하고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개를 움직였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뭐 몇십억씩 손해 보면서 팔겠습니까? 그렇게 안 팔죠. 더 위에다 팔면 팔았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격 여기에다가 포지션을 유지하면 유지했지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뭐 오르락 내리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뭐 20% 30% 막 이렇게 떨어지면 뭐 신경 써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4,700원에서 5,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400만 원이에요. 이런 시장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 잡혔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전후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어, 악재 같은 경우도 뭐 어제랑 좀 별 다를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루 사이에 뭐 이렇다 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계속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계속 단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뭐 많게는 11차례까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11차례 해도 아직 뭐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수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이게 9.8까지 지금 올려야 되는데 내년까지 올려도 2.8 수준일 것이다. 왜 2.8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이 패드에서 패드에 그 참여하는 의원들이 점도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습니다. 올해, 내년, 그 후년까지 찍어서 내년 말에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평균이 아니라 제일 많은 곳에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일단 그 정도겠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2.8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 말이 1.9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1.9 올리고 내년에 1% 올리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너무 낮은 금리 인상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8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래도 지금 내년에 7.8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5, 6까지는 올라가야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자, 5, 6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내년까지 이어진 게 2.8이잖아요. 이거의 2배의 수치인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1.9에서 3.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5.6에서 6 정도 되는 그 수치를 이어가야 된다. 지금보다 금리 인상 포인트가 2배나 늘 수 있다라는 걸 좀 시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당장은 0.5 이상을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장이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좋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0.5 올려도 똑같이 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0.5가 1이 된다라는 수치는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기업의 이 소비자 물가 고용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메꿀 수 있는 수치가 될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실적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장 자체는 그대로 흘러가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래서 0.5보다 더 높은 수치를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현재는 이제 앞으로 0.5 정도로만 수치를 상승을 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에 이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오면 아마 시장이 또 하락하는 모습,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곳에서 유럽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5.1로 상향될 수 있다라는 위험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랑 좀 차이가 있게 여기는 좀 그전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과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올린 시기가 얼마 안 되는데 유럽 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올리면서 더불어서 같이 올리는 수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5.1까지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 잡히지 않는다라면 좀 더 극단적으로 그 금리 인상을 포인트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아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이 가격 하락을 했잖아요. 이 가격 하락의 원인을 조금 찾아보자고 하니까 EU 의회에서 이제 비적격 암호화폐 기업 세출안을 추진을 했다라고 해요. 현재 제한은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1,000유로 이상을 결제하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작업 증명 채굴 금지 조항이 이제 미카에서 POW죠. 이제 채굴 금지 조항이 포함이 되었다가 이게 빠졌는데 근데 이거는 또 의회를 거쳐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미카의 규제 안에서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채굴 금지 조항이 이제 없어라는 내용이 아니라 미카에서는 빠졌는데 또 의회랑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랑 조율을 하다 보면 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또 시장이 조금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EU가 생각보다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보다 더 깐깐하게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매파적이네라고 느끼신 분들이 이거 시장에 영향을 주겠는데?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아요. 지금 스탠스는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내용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작정 지금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빠지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려서 좀 그러실 수는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어차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올 거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이 반영이 됐다라면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어요. 이 종전이 된다라면 아직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는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럼 호재가 하나 남아있고 지금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닌 것이 된다라면 다시 호재가 또 될 것이고요. 그렇게 또 바라보시면 지금 시장 상승할 것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이 금리 인상 이슈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가격 하방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EU 의회에서 좀 생각보다는 깐깐한 기준을 암호화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악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 호재는 또 이제 투자자분들 또 이제 어떻게 또 투자를 하고 있나 이런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해 30대 이하 분들의 투자금, 청년분들의 투자가 19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돈도 많아요, 그죠? 예, 저는 30대 이하인데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대 이하 투자분들 전체 투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 5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투자금이 총 19조 원이 투자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상승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 좀 떨어지긴 했었을 텐데 자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주변이나 아니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왜 오르고 그랬는데 왜 나만 손해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30대 이하 39세까지겠죠. 만 39세까지 봤을 때 그 30대 이하 분들의 투자금이 이 코인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금융의 시작을 또 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고 등등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입니다. 인식.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행한 이런 화폐, 종이화폐 혹은 이제 뭐 신용카드 쓰죠. 자, 그런데 그 종이화폐를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어떤 거겠습니까? 약속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1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물물 교환을 하거나 교환을 할 수 있거나 이거에 대한 약속, 무언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10,000원은 그 10,000원의 가치를 우리 전 국민 5천만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종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예,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자, 100만 원이에요. 자, 이거를 저도 알고 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전 이걸 가지고 가서 100만 원 상당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는 밥은 좀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산다던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코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나에 뭐 1,000만 원을 픽스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1,000만 원이 이 비트코인 하나가 1,000만 원이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건 돈으로서 화폐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지금까지 많은 뭐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막 스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신일골드 코인도 있었고, 뭐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ICO 해가지고 막 들고 튀고 막 그런 것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시장도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정부도 뭐 새로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뭐 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안전 장치들 그다음에 인식 개선들 그리고 뭐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금융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도 역시나 똑같죠. 제가 매번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용카드 똑같잖아요. 그죠? 신용카드 맨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돼? 이거 빚 아니야? 누가 이거를 내가 지금 대신 이걸 해줘? 이거 내가 지금 이번 달 쓰고 다음 달에 돈 안 내면 그만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신용카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신용카드가 없어도 체크카드는 있을 거예요. 그죠? 카드 한 장 있을 겁니다. 우리 뭐 자녀분들, 중학생분들, 뭐 고등학생분들 다 있어요. 그죠?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드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고 이거 뭐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금융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똑같이 암호화폐 역시나 처음에는 뭐 등락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뭐 사기도 많았고 했겠지만 인식 개선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들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고 사용자들이 점점 더 계속 불어난다면 충분히 새로운 금융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30대까지의 투자 자금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더니 무려 19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투자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일단 호재 같은 경우는 호재도 뭐 사실 이렇게 상승장이 나올 때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다 뭐 이더리움에 대한 어디 뭐 지지를 받을 거고 어디 뚫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 그 장에 좀 초점을 많이 두는데 그래서 이 호재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최근에 이 샌드박스가 좀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 크게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더 샌드박스가 이제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샌드박스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시 NFT 거래 플랫폼이죠. NFT도 있고 그다음에 P2E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팍스풀도 선정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꿈으로 그냥 맨날 보던 뭐 타임지 영향력이 있는 뭐 100대 인물, 뭐 100대 기업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오며 가며 이렇게 선정됐다라는 걸 많이 봤을 텐데 거기에 이제 드디어 이 암호화폐 기업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그 너무 굳건했던 기업들이 많잖아요. 100대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그냥 규모가 크고 뭐
그 기업의 가치가 크고 그다음에 부피가 크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제쳐놓고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세 개의 기업들이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암호화폐의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네이버에서도 자체 코인을 좀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을 한다라고 해요. 이제 네이버가 만드는 코인이 링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이버는 여러 뭐 저희가 흔히 뭐 검색을 할 때 녹색 창이라고 하는 이 네이버를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친근감 있게 그리고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좀 많이 해보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래나 구매나 그 다음에 NFT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도 쉽게 접근성을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NFT 사업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링크가 거래소 추가 상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링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그 플랫폼을 만든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사업도 좀 도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이제 사업 확장성을 좀 늘리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는 조금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어라는 게 이제 좀 더 많이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실생활이 좀 많이 와닿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기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전에 바이든 정부가 연설을 할 때 그랬어요. 우리 비축유 있는데 이거를 풀겠다. 그래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비축유 풀어서 낮추겠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은 임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임시 방편을 대체하는 와중에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아무 성공적인 대체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러시아랑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소비전인데 아무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조금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이 기름 자체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원래는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기름을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로만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달러 어떻게 써? 안 되겠다. 루블화로만 결제하자라는 이 스탠스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기름 사고 싶으면 루블화로 사.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가진 자들의 이 배짱 장사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어진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뭐 루블화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뜻은 대체 화폐가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더 샌드박스가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라는 소식부터 전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NFT와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네이버의 라인이죠. 링크 코인을 추가적으로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됐는데 좀 더 많은 곳에서 거래가 원활히 될 수 있겠다라는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고요. 일단은 연일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오늘 나온 소식이죠. 미국이 역대 최대 비축유를 방출했다라는 소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